비즈니스 모델을 좀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7%지만 이게 만약 20%까지 가면 사람 수 안 늘어나도 이익이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요.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열릴 수 있을지를 재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아이고. 한경 글로벌마켓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플랫폼의 미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에 잠식 당하느냐 혹은 네이버 카카오에도 살아남느냐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의 장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와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를 운영하고 있는 고태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국내 주식운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글로벌 플랫폼 1등 기업들을 정말 분절해서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23개 기업 플러스 탈락한 기업들까지 정말 한 30여 개 기업을 순식간에 정리를 했어요. 플랫폼 기업의 트렌드 변화가 느껴졌는데요. 국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 플랫폼 원조하면은 뭐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하이브 나왔죠. 예. 엔터주, 게임주도 다 이제 플랫폼 하겠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콘텐츠 하던 기업들도 막 플랫폼 하겠다고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트렌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했지만 하이브 같은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콘텐츠나 엔터 쪽은 이런 원히트 원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익의 지속성을 높여가려고 하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익의 질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걸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플랫폼으로 가려는 욕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사회 자체가 신기술이 굉장히 빨리 나타났다가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딱 특정 영역을 장악해버리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분절화된 곳곳에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에서 게임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위믹스를 통해서 게임에 대한 NFT 플랫폼으로서 이 플랫폼 영역을 하나하나 본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플랫폼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이랑 똑같네요. 분절화된 곳에서 장악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된다. 예, 너무 많이 쪼개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든 영역이.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종목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뭐 14개에서 16개 정도로 딱 압축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각 비즈니스 모델을 좀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카카오를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보유 종목 1위가 카카오인 것은 놀랍지가 않은데요. 이 네이버 역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각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카카오는 포트폴리오 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두 기업 다 저희가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광고라는 시장 자체가 코스트 퍼 클릭이나 코스트 퍼 마일 사람들이 보고 클릭해서 들어오는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조회하는 정도에 따라서 광고비가 지출되는 정도까지만 많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시장이 점점 더 코스트 퍼 세일즈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고 실제로 세일즈까지 이어지는 게임 앱 같은 경우는 코스트 퍼 인스톨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효과까지 분석이 되는 것까지 가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모바일 쪽으로 광고 시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쓰는 모든 판매 촉진비를 다 가져오면 이건 아직 추산도 좀 어려운 영역인데 제가 이제 카카오 미팅을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IR 담당자분이랑. 근데 그 대충 따져봐도 한 7, 80조 정도 되는 시장인 거죠. 판매 촉진비를 다 가져온다. 매출에서 애누리로 까이는 영역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 가다가 그냥 주는 찌라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광고로 넘어올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넘어온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베이스로 깔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업 다 메인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일단은. 예, 근데 플러스로 또 좋게 보는 것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전략이 명확하거든요. 콘텐츠를 통해서 해외로 나간다. 해외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다. 근데 이게 그냥 한번 만들어서 판매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카카오 엔터 안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미 IP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IP를 가져나가서 콘텐츠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해외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로의 확장성도 본업에서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네이버는 원래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 기업 다 웹툰이라는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1등,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역에서 플랫폼을 두 기업이 하다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직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충분히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기업 다 성장성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투자자들 모두 다 힘든 상황인데요. 네. 언제쯤 어떤 계기로 반등할까요? 이게 사실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물어보셨다가 네이버 카카오 사신 분들은 여전히 해피하시죠.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근데 뭐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국면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실적으로 뚫어내야 됩니다. 기업 이익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기업 이익이 의미 있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금연에서 카카오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건데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나오고 네이버는 이미 본사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직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갈 룸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네이버도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마진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면 세일즈 그로스가 나와야 되겠죠. 이익의 성장 관점에서는 성장 델타는 카카오가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두 기업 다 성장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석을 얘기를 해주신 건데 뭐 내년 3월에 대선이 끝나면 이제 수급적으로 또 센티멘탈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카카오 바라보시는 분과 네이버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르잖아요. 이 정권의 수혜를 받았다. 이 정권에 뭐 잘 못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평가들이 결국엔 기업 이익이 다 뚫어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아마 카카오가 잘했는데 저평가 받는 게 아니라 이익이 안 나올 겁니다. 이익이 안 나오면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결국엔 가치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방철 회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 줄 알았어요.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에서 이 네이버 카카오와 거의 비중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이번 8월 상장한 원티드랩이라는 회사예요. 헤드헌팅 회사인 거죠. 이 원티드랩이 이 정도로 성장성이 큰 회사인가요? 글로벌 빅트렌드랑도 좀 하나가 맞물리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떤 빅트렌드냐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제 구인난이죠.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직업을 못 구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인난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탑 10 기업 중에 하나가 리크루트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조달하는 거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커진 거는 결국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구인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트렌드 속에서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플레이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기존 상장사인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업의 구직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좀 위로 올리고 싶으면 돈을 더 써서 네이버 검색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원티드랩은 매칭이 돼서 실제로 채용이 되면 연봉의 7%를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냥 매칭이 돼야 돼요. 매칭에 대한 효율이 안 나오면 이 회사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돈을 벌고 있죠, 지금. 그리고 사용자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200만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그 매칭에 대한 효율화, 솔루션은 고정비 투자를 해서 R&D를 계속하면 계속 효율화 되겠죠. 그 데이터가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올수록 여기에 좀 더 지배력이 강해지겠죠. 게다가 헤드헌팅 수수료가 과연 7%에 멈춰 있을 거냐? 그렇지 않겠죠. 헤드헌터들을 우리가 그냥 컨택해서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업권에 따라서는 뭐 40-50% 이상 받는 데도 있고요. 뭐 100% 받으시는 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인력을 구하기 힘든 뭐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개발자들. 그런 영역들이 근데 특히 많이 쓰시거든요. 개발자들은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이 딱 어느 정도 나눠져 있어요. 내가 다루는 언어는 어떤 거고 나는 프론트엔드인지 뭐 백엔드인지 뭐 이런 개발자, 디자이너인지 뭔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랑 몇 개만 이력서에 딱 써놓으면 매칭이 딱 돼요. 그러니까 매칭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7%지만 이게 만약 20%까지 가면 사람 수 안 늘어나도 이익이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레버리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일본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데 일본은 이거를 수수료를 지금 15%를 받고 있는데 일본에는 워낙 구인난이다 보니까 헤드헌팅 수수료가 엄청 높아요. 15%로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이거 사기 아니냐.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매칭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HR 솔루션도 같이 공급을 하거든요. 사스 기업이네요. 그렇죠. 기업에서 쓰는 솔루션은 공짜로 주고 매칭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시는 그림이어가지고 그 그림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구인난의 시대, 끼가 거래되는 시대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하는데 끼가 거래되는 시대가 됐을 때는 충분히 더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중이 좀 높게 들어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 이제 뭐 뒤에도 이어지겠지만 좀 중소형제들이 비중이 높아요. 그 기업들 너무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현대 이지웰은 이제 각
대기업들의 복지몰을 운영하는 그렇죠. 회사인 네,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꽤 비중 있게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 복지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성장성이 큰가요? 복지몰 시장의 성장성이 엄청 포텐셜이 있다기보다 플랫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직원들이 복지몰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다니는 한 거기 있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로 회사들이 복지를 더 제공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가 되어 갈 텐데 쓸 수 있는 전체 세일즈 사이즈는 계속 커지고 지배력도 커진다면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죠. 다른 제품을 갖다가 여기다 팔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지배주주도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제철이라든지 결국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으로의 수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가 현대 이지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건데 네. 결국에는 이제 현대 그린푸드는 오너가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향후의 지배구조 이슈로 좀 뭐 반등 모멘텀을 좀 기대할 만도 한가요? 현대 백화점 그룹이 결국에 이지웰이라는 걸 가져왔을 때 그런 이제 지배구조 이슈로 활용하기보다는 오가닉한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백화점 그룹이 유통사다 보니까 그 복지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올렸을 때 상생되는 효과, 그리고 이건 온라인 상거래잖아요. 근데 현대백화점 그룹이 온라인이 아직 많은 영역이 없다 보니까 조금 니치할 수는 있지만 이 영역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온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오가닉한 비즈니스로 갖고 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글로벌 액티브 ETF에 서비스나 워크데이,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다면 네. 코리아 플랫폼에는 이지케어텍과 엠로가 있는 건데요. 네. 이 각각 회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지케어텍은 서울대병원 자회사이고요. 그 서울대병원의 EMR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병원용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의사분들을 대학병원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진료 기록을 쓰고 그게 이제 뭐 약국에 넘어가고 뭐 이런 전체 솔루션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처음 생기면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대학병원들, 종합병원들이 영리 목적을 추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영역이나 새로운 영역을 자회사로 만드셔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걸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는 서울대병원 중심이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국립대,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 종합병원들에서 거의 많이 사용하시는 1등 EMR 솔루션 회사이고요. 이 회사도 주목하는 건 결국 클라우드와 확장성 때문인데 지금은 상급 병원, 500병상 이상을 상급 병원이라고 하고 대형 병원들인데 거기서 하고 있던 솔루션들에서 몇 개를 좀 빼고 선별적으로 만들어서 클라우드, 엣지앤넥스트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500병상 이하급, 그러니까 중급 병원이나 의원급에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판매하다 보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미 고정비는 다 끝났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고정비 투자는 끝났고 앞으로 늘어나는 건 그대로 수익으로 꽂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스 기업의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뭐 일본, 미국, 중동으로 나가서 원래 하던 대형 병원 플랫폼들도 거기서 지금 수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해외는 자기네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겠죠. 네, 근데 있는데 이 회사가 그걸 치고 들어간 거죠. 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해외 기업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경쟁 요인은 있지만 해외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케어텍의 시총이 2,400억 원에 좀 불과한 코스닥 회사인데 네. 여기가 어쨌든 뭐 어느 만큼 커질 거냐, 뭐 국내 일단 의료 병원 시장만큼은 커지냐. 네. 국내 시장 정도보다는 많이 커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기대 시가총액을 얘기할 때 저희가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1,000억에서 한 5,000억 레벨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볼 때 이게 과연 두세 배 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1,000억에서 5,000억 사이를 저희가 두세 배도 못 가는데 한 20% 30% 취하겠다고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올라가고 빠지면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기관 입장에서 특히 저희가 공모펀드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투자는 아니고요. 중소형주라고 하면 결국에 앞으로의 포텐셜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이지케어텍, 엠로, 현대 이지웰, 원티드랙 같은 경우 다들 보면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열릴 수 있을지를 재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아이고. 근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업사이드 포텐셜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편입을 해놔서 확실하게 플랫폼으로서 차별적을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 저희한테 맡기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엠로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엠로는 공급망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죠. 네. SCM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 SDS가 가서 SI로 개발을 뭔가를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디폴트 옵션으로 엠로가 들어가거든요. CRM은 세일스포스, ERP는 SAP, HR은 워크데이. 갑자기 SCM에서 엠로가 나와요. 국내 기업인데. 네, 국내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더존비존 같은 경우가 ERP로 굉장히 확장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앞으로 그런 형태처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글로벌하게는 SAP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것도 더존비존이 우리나라에서 회계 ERP를 SAP를 뭐 제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기 영역을 가져갔던 것처럼 엠로도 가져갈 수 있는데 엠로는 삼성, SK,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레퍼런스를 대기업들한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확장성은 충분히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더존비존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편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존비존이 성장하는 역사가 딱 그러한 역사거든요. 사스 기업이 본인들의 프로그램에 투자를 했을 때 그걸 쓰는 담당자들, 구매 담당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안 쓰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락인 효과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가장 선호하는데 더존비존이 초기에 저희 회계 담당자분들이 이 프로그램 없으면 나 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엠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정도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확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대기업 계열은 꽉 잡고 있고 이 네. 글로벌로는 엠로의 경쟁사는 어디예요? 결국 SAP입니다. 예, 그래서 SAP가 항상 이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노리는데 버텼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항상 저희가 IR 미팅 하면서 여쭤봐요. 어떻게 도대체 그 긴 시간을 버텼나. 근데 업사이드가 많이 있다라고 대표님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전히 할 게 많다. 아직은 넘길 만한 상황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런 경영진 입장에서도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생생한 또 경영진의 얘기까지 들을 수 있네요. 너무 기쁘네요. 엠로 대표님 화이팅! 통신으로는 SK텔레콤과 KT를 제치고 LG U+가 포함됐어요. 네. 정말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S+는 왜 LG U+를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SK텔레콤이랑 LG U+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KT는 뭐 저희가 좀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보류해 놨었는데 LG U+랑 SKT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역동적으로 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통신업 내에서는 LG U+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SK텔레콤은 그 안에 지금 분사되어 있긴 하지만 SK스퀘어라는 이제 투자하는 형태의 회사가 그 안에서 주로 이제 신사업 영역을 확대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SKT 자체로의 신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역동적인 모습을 보긴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LG U+로 좀 편입을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SK 주식회사는 편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삼성전자는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있고요. 네. 그룹사에서 이 SK 주식회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랫폼 기업으로 포함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GSK는 저희가 원래는 SK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반도체 소재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업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SK라는 기업 안으로. 근데 SK가 가장 주목하는 건 투자형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한국의 버크셔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게 투자에 대한 굉장히 전문화된 인력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투자 안들을 글로벌하게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깨어있고 훨씬 더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형 플랫폼 기업으로서 의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리치투게더에도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아까 정의 드릴 때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 TSMC 얘기를 드렸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벤치마킹한 게 그거였죠. 바이오 영역에서도 파운드리가 있으면 좋겠다. 바이오 벤처들이 생산까지 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측면으로 접근한 게 좀 많고요. 앞으로 사실 업사이드 포텐셜은 저희가 밸류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충분히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이것도 CMO로서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 플랫폼 시대를 연 하이브가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제 또 하이브 주가의 측면에서는 좀 반등이 언제 있을까, 이 모멘텀이 좀 언제 있을까 이 고민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반등이 최근 들어서는 그런 고민할 수 있지만 저희가 편입했을 때만 해도 10조 레벨 정도에서 지금 뭐 15조, 16조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뭐 50%, 60%를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는 그 엔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어유 같은 회사인데 하이브도 결국 이런 팬 플랫폼,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연예인들이 거기 들어오고 그 연예인들이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디어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반등 모멘텀이랑 저희가 바라보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위버스에 저스틴 비버 들어오고 아리아나 그란데 들어오면 확실히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예.
아프리카 TV는 왜 들어가 있어요? 아프리카 TV는 페이스북에서도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형태의 게임이나 대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축구 대회 같은 거 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에 중계해가지고 그 중계권이 팔려요. 그러니까 300명짜리, 500명짜리 그냥 동네에서 애들 데리고 대회를 해도 부모님들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중계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그 중계를 하고 싶으니까 돈을 좀 쏴달라 하면 그 돈이 모여서 그런 게 형태가 생기고. 근데 아프리카 TV에서도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대회를 만들 때 그냥 일반인들이 335 돈 모아가지고 300, 500명 정도짜리의 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를 그 안에서 열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자생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좀 너무 음성적인 컨텐츠라든지 좀 어린이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B급 문화로 많이 저희가 치부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커뮤니티가 확실히 생기고 있고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그래서 광고가 붙고 있고요. 원래는 광고를 아프리카 TV에 실기를 싫어했었죠, 브랜드들이.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광고 쪽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랑 FN 가이드 기업이 이제 꼽혔어요. 예, 미래에셋 증권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자기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근데 증권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플랫폼이잖아요. 중개 플랫폼이니까. 중개해주는 게 브로커리지의 증권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원래 갖추고 있는 회사이고요. 근데 기존의 뭐 사스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만큼의 폭발력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해외로의 확장성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요. 국내에서 해외 주식 투자하면 미래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을 락인한다는 자체가 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플러스로는 미래에셋 증권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20% 갖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해서 30조인데 네이버페이는 그럼 과연 밸류가 어느 정도일까? 그걸 20% 갖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은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밸류가 설명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FN가이드는 글로벌하게 보면 MSCI라는 기업이랑 비교 많이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FN가이드라는 회사의 지수를 트래킹해서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예요, 이 회사는. ETF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FN가이드의 지수를 기반으로 할수록 성장하는 게 기본이고요. 플러스로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쓰는 리서치를 보기 위한 플랫폼도 FN가이드랑 보통 이제 YGFN 걸 쓰는데 두 회사가 합병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기업인 거죠. MSCI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라는 걸 저희가 글로벌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FN가이드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증권 쪽에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다 봤기 때문에 코리아 플랫폼 기업을 볼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너무 재밌는 기업들이 숨어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국내는 특히나 좀 발굴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ETF를 투자해도 좋고 이 ETF에 있는 기업들을 개별 투자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까지 이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속성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나와주신 고태훈 S플러스 자산운용 국내 주식 운용 본부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